난 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한호림이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의 관심사고 호기심의 대상인 거북선에 대해서 14번째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 거북선은 철갑선이란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 요새는 좀 철갑선이 아니었나 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조건 거북선은 철갑선이었다고 우기는 쪽도 꽤 있어. 그런 단체도 있고. 게다가 세계 최초라네. 대체로 사람들은 거북선? 뭐 철갑선이지. 또 이렇게 그냥 막연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철갑선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현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범위하면서도 간략하게 한번 오늘 이 대화를 나눔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하 하고 이렇게 판단하게 하려고 그래. 우선 말이지, 그 우리 인류 발전사에서 뭐 새로운 것이 나타나려면은 그 전에 충분한 그 숙성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생물학 용어로 그 진화 같은 거지. 그 과정도 없이 고등생물이 그냥 툭 나타날 수가 있나?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1592년. 그에 딱 100년 앞서 콜럼버스가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를 발견했지. 당시 유럽으로서는 그 대항해 시대 또는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가 절정이던 때였어. 콜럼버스 함대의 배들은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당시 함선들의 수준이나 크기가 크게 발전하여 사실 우리 그 동아시아, 즉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하고는 이게 크기 면에서는 비교가 될 바가 아니었지. 어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 우리? 이건 임진왜란이 끝나고 30년 뒤에 건조된 스웨덴의 전함 바사호와 거북선의 크기를 비교해 본 거야. 또 이건 1765년에 건조된 영국 최대의 군함 빅토리아호야. 엄청 크지. 그냥 바로 이렇게 대형 함선으로 진화하면서 이것이 나아가 철갑선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물론 이때도 우리 조선에서는 거북선을 건조하고 있었지.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 또는 그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좋은 말이고, 그 발전된 배를 가지고 힘 약한 나라 가서 뺏어서 그걸 자기네 식민지 만드는 이런 식민지 쟁탈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배들끼리 돌아다니다가 서로 만났다 하면 이건 무조건 뭐 너 죽고 나 살자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그 배까지 뺏으니까 그러면 정말 녹아나는 일이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배를 붙이고 건너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칼잡이 병사들을 많이 싣고 다니느라고 배들이 크고 뚱뚱했어. 그 시대가 유럽에서는 동시에 그 산업혁명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발전된 중공업에, 철공업에, 대포의 발전, 그러다 보니까 그 대포를 그 함선에 설치해가지고 그걸로 쏘게 되니까 이제는 배들이 서로 붙일 필요도 없이 30m, 한 50m 멀어서 떨어져가지고 포로 서로 싸우게 되니까 이제 칼잡이 병사들도 뭐 필요 사실 없지. 그러니까는 배들은 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포를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배들은 길어도 지고 이렇게 됐어. 그리고 상대편보다 대포 한 문이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쏘면 좋은 거니까 선체를 높여서 포갑판을 층층이 3층으로 설치했지. 무시무시한 전함들이지. 그러니까 저게 포화를 맞아가지고 이 배가 부서지면 이게 큰일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산업혁명의 결과로 제철공업이 발전했으니까 거기다 철판을 붙이기 시작한 거지. 이것이 우리 그 인류사에서 그 유럽에서 제일 먼저 철갑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그것이 1850년대에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영국이 이렇게 해갖고 철갑선이 발전하게 된 거라고. 세계 군함 발전사에서 그 철갑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좀 약간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초기 철갑선은 말이지 목조 선체에 얇은 철판을 덧씌운 형식이야. 그것도 부분적으로 말이야. 글쎄 우리 조선의 경우 그래 물론 이것은 뭐 거북선의 방패판 코너에 부분적으로 붙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 그래도 이건 너무 얇다 치고 이건 조금 두껍지.
경기도 수원 북문인 장안문이 성문 문짝에 덧씌운 철판이야. 이런 철판을 거북선 선체에 씌웠다. 그러나 이런 정도 두께의 철판이라도 거북선 전체에 씌우자면 전체 쇠의 양에서 오는 무게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선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거북선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거북선이 아주 불안정해지지. 자칫하면 전복돼. 자, 그 다음 단계로 발전된 철갑선의 형태는 이런 거야.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있었던 그 미국의 남북전쟁, 그때 활약했던 건데, 목조 선체에 철판이 아니고 좀 두터운 철 장갑을 입힌 거야. 이게 우든 헐 아이런 클레드라고 하는 형식의 것인데, 이 정도면 적의 포탄 공격에 어느 정도 이상 견딜 수 있었지. 그 다음 철갑선이 세 번째 형태인데, 이건 진짜 철갑선이야. 이건 1850년대 영국과 프랑스가 거의 비슷한 때 개발한 것이야. 이건 선체 구조부터 완전 철제로 된 형식이야. 그리고 증기기관이 탑재되어 있네. 사실상 오늘날 철제 군함과 같은 거지. 그런데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것들이 나왔어. 대체로 함선들은 역사다리꼴인데 이건 사다리꼴이지. 왜 이렇게 괴상한 형태들이 나왔을까? 아, 그건 철갑선들이 되다 보니까 이건 서로 포를 쏴도 효과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 어째? 그럼 뭐 들이받기라도 하는 거지 뭐. 이걸 충파 전법이라고 그래. 영어로 레이밍이라고 그래. 근데 이 레이밍은 아무 배나 되는 게 아니야. 배 디자인이 전혀 달라야 돼. 보통 배들은 역사다리꼴이라 충파를 할 수가 없어. 충파 목적의 함선은 디자인부터 달라. 즉 사다리꼴이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이 사진을 좀 보자고. 1904년 2월 8일 만주 여순항 앞바다에서 일어난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바로 위에 설명한 그대로 그 러시아 장갑함이 보이는 거야. 잘 봐요. 역시 충파가 가능하게 그 디자인이 되어 있지. 이렇게 철갑선이 출현하는 데는 산업혁명이란 과정이 필수로 있었던 거야. 각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로 대기오염까지 심각했던 때라고. 즉 이렇게 요새말로 그 인프라가 갖추어지니까 철갑선이 나오는 것이지. 그럼 우리 조선의 거북선이 철갑선이라고 우기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거북선이 철갑선이라 치고, 그럼 거북선은 철갑선이 세 종류 중에 어떤 형태의 철갑선이었을까? 앞에 철갑선 역사를 보니 아무래도 세 번째 형태, 즉 내부 구조까지 전체가 철갑인 요즘 군함 같은 것은 아니었겠지.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 거북선 외부에 두꺼운 철 장갑을 입힌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 글쎄, 조금 이따 이야기할 그 당시 조선의 그 분위기로 봐서 아니지 싶지. 결국은 첫 번째 즉 거북선 외부에 얇은 철판을 붙인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겠어. 근데 거북선이 중형 범노선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전부 얇은 철판으로라도 그걸 씌우자면 그럴 때는 그게 엄청난 면적이야. 보통 쇠가 많이 드는 게 아니야. 그걸 다 일일이 쇠 조각을 늘려서 펴서 붙이고 쇠못으로 박아 덮는다. 무엇보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조선 시대 중기 때 그런 제철 산업이 있어가지고 대형 철광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있고 제철소가 있으며 그걸 두드려 만들고 하는 제철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국에 어디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그 철판들을 마차나 우차에 실어서 그걸 수송을 해가지고 여수의 그 거북선 건조장으로 가고, 여수 건조장 일대에는 그 즐비한 대장간에서 그걸 두드려서 거북선에 씌울 철갑을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건 내 나라 우리 선조의 조선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은 이런 항해 시대도 없었고 대형 함선 시대도 없었어. 더더군다나
우리 조선 시절에 산업혁명 같은 그런 것이 있질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에서 그 유럽보다도 무려 250년을 앞서가지고 그 세계 최초로 그 거북선에 철갑을 씌워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얘기냐 말이지. 그렇다면 왜 그 우리 빛나는 그 거북선 철갑선의 그 전통이 왜 계속 이어지질 않았지? 그냥 임진왜란 때 한번 철갑선 쓰고서 그냥 관둬버렸어? 만약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면 1866년 그 프랑스 함대가 우리 강화도를 공격한 병인양요 때, 즉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나타났을 때, 또 그리고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 남쪽 초지진에 미국 군함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조선의 철갑 거북선들이 가서 박살을 냈을 거 아니야. 난 사실 뻔히 알면서도 한번 그래도 조선실록을 한번 찾아봤어 전부. 그런데 조선 중기 시대 특히 들어서서는 우리나라는 뭐 제철 산업이라는 게 뭐 없었더라고. 실제로 우리 그 병기라든지 일반 가정생활 기타 등등의 많은 그 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쇠가 없이 겨우 이 정도 기록이 있더라고. 우리 조선은 농자 천하지 대번, 즉 백성은 오로지 농사만 지어야 하는데 지으라는 농사나 짓고 쇠꼬챙이나 들고 전국에 산이나 쑤시고 다니면서 즉 철광을 찾아다니는 놈들이 있으니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지. 그런 일확천금이나 바라는 게으른 놈들은 손을 봐줘야 한다는 것이 그 어전회를 한 기록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선시대엔 특히 임진왜란 즈음에서는 제철 산업이 다 뭐야 그제 있었다는 게 소량의 쇠나 두드리는 대장간 수준이었지. 이 풍속화가 그 당시에 그 우리 철문화를 잘 보여주지. 여기서 중무장 철갑선이 어떻게 나와? 그래도 그 국방에 절대 필요한 그 무기를 만들거나 그 일반 가정에서 그야말로 그 문고리를 달더라도 쇠가 절대 필요했는데, 그럼 그런 쇠들은 어떻게 조달했나? 물론 이제 소량 생산은 뭐 어느 구석에서 하긴 했는데 그 대부분들은 그 참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 썼더라고. 특히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순신 장군께서 외적을 그 무찌르는 데 쓰신 그 대포, 그 대포에 쓰는 구리는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어. 그러니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수입길이 막혔지. 그렇게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여북하면은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 쇠붙이 헌납운동까지 벌려서 그 쇠를 마련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셨어?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 거북선은 철갑선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건 우리 측의 기록에서가 아니라 엉뚱하게 그 일본 측의 그 기록이랄까 거기서 나온다는 거지. 그 일본군 생각에서는 자기네 신무기인 조총을 가지고 쏘는데 사실 총알하고 그 거북선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만 거북선이 거침없이 다가와서 대포를 쏴야 되니까 와 저것이노 철갑선이 아닐까 이렇게 돼가지고 생각을 했겠지. 뭐 자기네들이 거북선에 와서 타본 것도 아니고 거북선을 납포해서 분석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짓 깨지고선 돌아가서 보고를 하려니까 큰일 났거든. 초센노 거북선과 스고이 철갑선이라 싸움대 졌으므니다 하고, 즉 거북선이 철갑선이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한 데서 비롯됐다지. 그런데 거북선 철갑선 설에는 참 이분이 크게 기여를 하셨어. 참 고마우신 분이긴 한데, 구한말의 선교사로 조선에 와 있던 그 미국인 헐버트 목사가 거북선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북선 연구도 꽤 했어. 1899년 6월 당시 그 36세였대였어. 그가 거북선을 영어로 미국에 소개하면서 철갑선, 즉 아이런 클래드 워십이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굉장한 말로 그 아이런 클래드, 즉 철갑선이란 말은 헐버트 선교사가 미국에 보낼 때 쓴 용어고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철갑선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영향 등으로 1929년 그 영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4판에도
한동안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어. 그 타임라인 사이언스에서는 거북선이 16세기 말이 철갑선으로 게다가 19세기 증기선의 선구 역할을 했다고도 되어 있네. 구한 말에 조선에 와서 우리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나라의 발명품을 세계에 널리 알려준 그분의 고마움은 높이 사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북선에 대해서 그 당시 헐버트 선교사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거지. 그리고 설령 거북선에 얇은 철판을 씌웠다 치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닷물하고 즉 염분하고 철판은 아주 상극이야. 금방 녹슬어 버려서 다 없어지지. 어차피 별로 방어에도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정말이지 거북선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헤맬 건가? 거북선은 철갑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이 되니까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 근데 우리 정확히 알아야지. 실제로 우리 거북선에 대한 기록에는 철갑선이라는 말 철자도 없어. 이 그림을 보시라고. 여기 현판 즉 선체를 삼나무 판자로 했다고 써놨잖아. 뱃머리 판자라는 뜻의 그 노판, 덮개라는 말 개판, 모두 판자라는 말만 있지 어디 철판이라는 말이 있어?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 그 이순신 장군께서 뭐 거북선만 가지고 나가서 연전연승하신 게 아니라고. 그 억울하게 참 정말 백의종군 하실 때 그 틈에 참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를 차지했던 그 원균 장군도 어쨌든 거북선까지 다 끌고 나가서 그 칠천량 해전에 나갔다고. 그 해전에서 완전 참패해서 거북선도 다 잃어버리고 그 자기 목숨까지 잃었잖아. 즉 거북선은 참 대단한 함선이긴 해.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승리는 그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 그리고 그 탁월한 전술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비롯된 것이지. 다음 이야기는 그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그 복원 거북선들, 그 거북선들 보면 이렇게 철갑으로 씌워진 것들이 있거든.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논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렇게 참 같이 대화에 동참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더 잘 준비해가지고 만나도록 해요. 감사해요.